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 주부입니다. 저에겐 어렵게 낳아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한 명 있어요. 제가 젊을 때부터 자궁이 약해서 여러 번의 유산 끝에 아주 귀하게 얻은 아들입니다. 결혼한 지 4년 만에 낳은 아이여서인지 아들이 원하는 건 다 사주고 해달라는 건 다 해주면서 키웠어요. 이게 제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인지 부모 희생을 당연하다 여기는 아들 때문에 제가 겪어야 했던 일들을 이곳에 풀어보려 합니다. 아들이 33살이 되던 해에 결혼을 하겠다며 어느 날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어요. 그 여자친구가 지금의 제 며느리입니다.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는 성격이 강해 보이고 당돌해 보이는 처녀였어요. 제가 평소에 그리던 며느리상은 어른들에게 싹싹하고 인정 많은 며느리였는데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친구는 저희 부부가 생각하던 며느리상과는 완전 거리가 멀었습니다. 게다가 대화도 몇 마디 나누지 않았는데 며느리가 저희 부부에게 던진 대화의 질문 내용이 저희 부부를 헉하게 만들었는데요. 그 내용이 대략 이랬습니다. 어머님, 집은 작아세요? 이런 집은 얼마나 해요?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자가로 살고 계시고 저희 오빠 장가 갈 때 집 한 채 해주셨어요. 어머님은 아들 장가 보낼 때 집은 어떻게 해주실 계획이세요? 아버님 연금 나오신다고 들었는데 연금 얼마나 받고 계세요? 노후 대비는 얼마나 해놓으셨어요? 아들이 데려온 여자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노라면 내가 지금 취조를 당하는 건지 감정평가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기분마저 들었어요. 보통 처음 집에 놀러온 여자친구가 결혼할 남자친구 부모님한테 이런 질문하는 게 정상인가요? 아들의 여자친구가 왔다 간 동안 저희 부부 경제사정 뒷조사하고 간 기분이 들어서 무척 언짢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지고대로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런 질문하는 아들의 여자친구가 괘씸해서 우리가 사는 집 한 채 말고는 모아둔 돈도 없고 남편 연금 나오는 걸로 간신히 입에 풀칠하는 수준이라고 말해주었네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입술 한쪽을 살짝 올리면서 아, 네. 이러는데 누가 봐도 저희 부부를 무시하는 듯한 표정이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남편도 그렇게 똑같이 느꼈는지 아들 여자친구가 돌아가고 난 이후에 어이없다며 말하더군요. 아들 여자친구가 아주 당돌하네. 이걸 당돌하다고 해야 하는 건지 버릇이 없다고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혹시 나만 그렇게 느낀 거야? 라고 제게 오히려 되물었어요. 저도 남편도 첫인사 온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아들이 그 여자가 좋다고 하니 어쩌겠어요. 아들에겐 결혼은 좀 나중에 하고 좀 더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설득을 했죠. 그랬더니 철없는 아들 녀석은 그러다 여자친구가 마음이라도 변하면 엄마 아빠가 책임질 거냐고 하는데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아들의 뜻대로 결혼을 허락해 주었어요. 아들은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는지 여자친구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도 드리고 왔더라고요. 여자친구네 다녀온 아들에게 그 집 부모님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것저것 물으려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신혼집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물으려 했죠. 그런데 아들의 대답에 기가 차서 할 말을 잃었네요. 다들 좋은 분들이시더라고. 그런데 오늘 여자친구 부모님이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시더라. 그래서 말인데 엄마, 나 신혼집 어떡해? 야 이놈아, 신혼집을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걸 나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면 어떡해? 너 결혼이 장난이니? 그 정도 생각은 해놓고 결혼하겠다고 했을 거 아니야.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신혼집을 마련해? 돈이 없다니 네가 왜 돈이 없어? 엄마 집에 얹혀 살면서 지금까지 회사 5년 넘게 다녔으면 모아둔 돈 있을 거 아니야. 네 연봉이 5천은 되니까 못해도 1억은 모았겠지. 1억은 무슨... 나 사실 그게 전에 아는 회사 선배가 주식 투자하라고 해서 그거 투자했다가 완전 망했어.
안 그래도 작년에 수입차 뽑고 연애하면서 돈도 많이 쓰고 다녀서 모아둔 거 거의 없어. 한 1,000만 원 있나? 1,000만 원밖에 없는 놈이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그냥 너 혼자 살아. 엄마,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그래서 내가 좋은 생각이 났는데 서영이도 좋다고 하네. 뭔데? 당분간만 결혼하고서 엄마네 집에서 합가해서 같이 살까 해. 서영이도 돈 버니까 우리 둘이 열심히 맞벌이해서 돈 모아서 나갈게. 너 며느리랑 같이 사는 게 그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아니? 서로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래도 어떡해. 서영이랑 결혼하려면 어쩔 수 없잖아. 서영이가 안 그래도 나 모아둔 돈도 없고 우리 집 별로 잘 사는 것 같지 않으니까 나랑 헤어지려고 하는 것 같단 말이야. 나 서영이랑 결혼 못하면 평생 혼자 살지도 몰라. 합가하는 거 싫으면 엄마가 집 담보대출이라도 받아서 내보내주든가. 뭐야? 이 정신 나간 놈이? 너가 나한테 언제 돈 맡겨뒀냐? 아주 대놓고 집 팔아서 돈 대달라고 해라. 그리고 네 여자친구는 우리 집이 못 사는 것 같아서 너랑 헤어질 생각한다는데 넌 그런데도 걔랑 결혼할 마음이 생기니? 으이그, 이 모자란 놈. 그렇게 아들에게 화를 내긴 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저는 아들의 말대로 합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차라리 이때 집 구할 돈을 내주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지금도 생각해보곤 하네요. 사실 저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게 남겨준 유산 덕분에 현금 재산과 부동산 재산도 좀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에겐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저희 부부 재산이 집 한 채와 다달이 나오는 연금이 전부인 줄 알아요. 남편이 제 아들이 이 사실을 모르길 바랬거든요. 남편은 우리가 너무 아들을 오냐오냐 키워서 뭐 해달라는 게 이 버릇이야. 그러니까 우리 있어도 없는 척하고 살자고. 당신 돈 있는 거 알면 그놈 당장 일부터 때려칠 놈이니까 절대로 돈 있는 내색 하지 말라고. 나 죽고 없어도 절대로 그놈한테 전부 퍼주지 말고 당신 죽는 날까지 손에 꼭 쥐고 있어. 그래야 당신 짐작 취급 면할 테니까 내 말 명심해.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어요.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게 아들 녀석이 어릴 적부터 돈만 생기면 게임기던 컴퓨터건 새 걸로 바꾸고 저축보다는 소비에 더 관심이 많은 아이였거든요. 게다가 고등학교 때는 제 화장대 서랍에 넣어뒀던 현금 3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가 오토바이를 산 적도 있었네요. 나중에 사실을 알고는 혼을 내는데 왜 그랬냐고 하니 어차피 자기가 사달라고 하면 사줄 거 아니었냐는 말에 기가 찼던 적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똑바로 키웠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제 잘못이 가장 크네요. 아무튼 이제야 자식 다 키워놓고 남편과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면서 내 인생 즐기면서 살고 있는데 합가를 하려니 가슴 위에 돌덩이를 하나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네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던 저는 결국 아들 내외 부부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보통 주변 친구들 중에 합가해서 며느리 또는 시어머니와 사이좋게 지내는 경우를 거의 못 봤기에 걱정이 앞섰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며느리와 잘 지내야겠다 다짐하며 하루를 시작했네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합가 후 저의 고생은 시작되었어요. 아들 부부 방 청소에 빨래까지. 게다가 며느리와 아들이 퇴근하고 오면 밥까지 차려내야 하니 저녁을 2번씩 차리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다시 애 둘을 키우는 기분마저 들었네요. 그래도 아들 부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면 이 정도 고생은 감수해야겠다 생각하며 힘들어도 힘들단 말 한 번 안 하고 일했네요. 그런 제게 며느리는 고맙단 말 한마디 없었어요. 고맙다는 인사 받으려고 집안 살림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서운했네요. 그런데 합가한 지 3개월 정도 지나고서 점점 거슬리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며느리가 저를 하녀 대하듯이 명령하고 부려먹는 거였죠. 무수히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중에 기억나는 것만 몇 개 적어볼게요. 하루는 김장철이라 김치를 50폭이나 담그느라 너무 힘들어서 소파에 뻗어 있었는데 퇴근 후 돌아온 며느리가 인사만 하고 지들 방으로 쏙 들어갔다가는 금세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어머님, 저희 방에 빨래가 많이 모였던데 빨래 안 돌리셨어요? 웬만하면 저희 방에 있는 빨래는 매일매일 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빨래 모아둔 것도 오래 두면 냄새 나잖아요. 그래, 알았다. 내가 얼른 돌리마. 했습니다. 빨래를 모아서 나오는데 빨래 바구니에 뭔가 휙 날아왔어요. 어머님, 하시는 김에 제 속옷도 같이 빨아주세요. 이거 고급 레이스라 손빨래 해야 되는 건 아시죠? 그럼 부탁 좀 할게요. 제가 대답할 틈도 없이 지 할 말만 딱 하고 지들 방으로 들어가는데 순간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이해하려 애썼어요. 퇴근하고 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내 아들 속옷도 빨아주는데 내 딸이라 생각하고 싫은 소리 하지 말고 해주자라는 마음으로 빨래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남편과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남편과는 함께 드라마 보는 게 하루의 낙이었기에 제가 좋아하는 프로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방에서 나와서는 어머님, 잠시만요. 라더니 저를 방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어머님, 제가 생리 중인데 피부가 민감해서 패드를 못 쓰거든요. 그래서 면생리대만 써요. 이것 좀 손으로 빨아서 삶아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제가 어이가 없어서 예, 이런 건 네가 빠는 게 좋겠다. 아무리 한 식구여도 이런 것까지는 못하겠구나. 그리고 3통 내어줄 테니 직접 삶아라. 라고 했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어머님, 제가 요새 진짜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그래요. 저도 민망한 거 아는데 어머님한테 이런 부탁 웬만하면 안 하는데 요새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해서 그런가 손가락이 많이 안 좋아서요. 저는 한숨을 푹 쉬며 며느리의 면생리대가 모여있는 빨래통을 들고 나왔네요. 아프다는데 어쩌겠어요. TV를 보다 말고 제가 빨래를 하고 있으니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차마 민망하고 며느리의 그것까지 빨고 있는 제 자신이 초라해서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러자 남편이 슬쩍 보고는 무언지 눈치챘는지 저한테 빨래 그만하고 당장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를 불러서는 이런 건 네가 직접 빨아 입어라. 너도 양심이 있으면 그 정도는 스스로 해야 하지 않겠니? 우리가 집도 내어주고 같이 살면서 니들 뒤치다꺼리 해주니까 너희 시어머니가 니들 가정부인 줄 아냐? 라고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발끈해서는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제가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아파서 어머님한테 부탁 좀 드린 건데 저를 그렇게 꼭 나쁜 며느리 취급하셔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그리고 어머님, 이런 건 여자들끼리만 이야기해야지. 아버님 앞에서 창피하게 생리대를 보여주시면 어떡해요? 저 지금 성적 수치심까지 느끼고 있다고요. 라고 하는 겁니다. 며느리의 말대답에 황당하고 화도 났지만 더 이상 가족들 싸움 만들고 싶지가 않았어요. 미안하다. 화장실에 가져다 놔라. 내가 빨아주마. 당신도 이제 그만해요. 됐어요. 이따가 어머님 아들 오면 대신 빨으라고 하면 되니까 어머님이야말로 그만하세요. 며느리 말에 저도 속으로 천불이 났지만 남편이 더 많이 화가 난 것 같아 큰 싸움 될까봐 안방으로 일단 데리고 들어왔네요. 잠시 후 아들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둘이 싸우는 소리가 나더니 아들이 며느리의 그걸 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세탁을 하고 있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내려놓고 들어가서 쉬어라. 엄마가 할 테니까. 저는 아들이 제 편을 들어주며 시어머니한테 이런 거 시키는 며느리가 어디 있느냐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제 예상보다 더 못돼 먹었더라고요. 엄마는 자식 생리대 빨아주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쁘세요? 며느리도 딸 자식처럼 생각하고 해주시면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잖아요. 라고 하더군요. 아들이 제 어미는 무시하고 제 마누라만 싸고 도는 모습에 억장이 무너졌지만 여기서 더 큰 소리가 나면 남편이 분명 안방문을 박차고 나올 것을 뻔히 알기에 마음에도 없는 미안하단 말을 하고는 제가 빨래를 다시 하기 시작했네요. 그날 저는 아들에게 배신당한 기분에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늦은 밤 며느리의 빨래를 대신했습니다. 내가 왜 내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 취급받으면서 살아야 하나 싶다가도 가족의 평화를 위해 몇 년만 참자라는 마음으로 속상한 마음 속으로 삭히고 또 삭혔네요. 그 후로는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제가 더 애를 썼어요. 그렇게 서로 적응하는 과정이려니 하며 1년이 지났을 무렵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임신 전엔 입맛이 까다로워서 반찬 만들기 무서웠는데 신기하게도 며느리가 임신한 후에는 오히려 밥맛이 나는지 더 잘 먹더라고요. 임신 후 입덧 한 번 없이 지나가서 밥 해대느라 무척 바빴네요. 며느리는 아기 낳기 한 달 전까지 회사 일을 하다가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손자를 낳아준 며느리가 대견하고 참 고맙더라고요. 사돈 어른들도 출산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오셨죠. 저는 며느리에게 사돈 어르신들과 함께 있을 시간을 만들어주려고 남편과 함께 잠깐 식사하고 오겠다고 하고는 병실을 나왔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가 핸드폰을 두고 온 게 생각나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아까 나올 때 문을 제대로 안 닫았는지 병실 문이 반뼘쯤 열려 있었는데 그 틈으로 안사돈과 며느리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의 대화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네요. 우리 딸 애 낳느라 고생 많았네. 산후조리는 조리원에서 할 거니? 아니, 돈 아깝게 조리원에 뭐하러 들어가. 얘 좀 봐. 산후조리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 너가 혼자서 하려고 해? 엄마가 돈 줄 테니까 잔말 말고 조리원 들어가. 내가 그걸 혼자서 어떻게 해? 나 애 볼 줄도 모르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해주겠지. 너희 시어머니가 해주신대? 이제 말해봐야지. 근데 내 말이라면 다 들어주셔. 우리 시어머니 착한 건지 미련한 건지 완전 곰과야. 내가 속옷에 면생리대 빨래까지 시켜봤는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준다니까. 덕분에 2년 동안 그 집에서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살았다고. 돈 한 푼 안 내도 밥 차려주지, 빨래해주지, 청소해주지. 완전 살아있는 도우미 로봇이라니까. 내가 봐도 너네 시어머니 사람이 좀 모자라 보이던데 어쩜 사람이 그렇게 생긴 대로 노니? 딱 봐도 머리 나쁘게 생겨서 일 시키면 다 하게 생겼더라. 덕분에 내 딸 편하다니 다행이네. 내 말이. 그러니까 엄마가 나 산후조리 하라고 줄 돈 그냥 놔줘. 나 애 낳느라 고생했으니까 명품백 하나는 사야 하지 않겠어? 내 딴의 며느리 생각해서 나 하나 힘들어도 참고 고생하자 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뒤에서 이런 평가나 받고 있으니 그동안에 고생한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 서러웠어요. 결국 전 병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다가 다시 남편이 있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남편은 제게 핸드폰을 가지고 왔냐고 물었던 것 같은데 전 남편의 말들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상태로 식당으로 내려가 아무거나 시키고 자리에 앉아 있었죠. 제가 멍해 있으니 남편이 무슨 일 있었냐고 묻는데 결국 식당 의자에 앉아 있다가 눈물을 터뜨렸네요. 결국 병실 앞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고 남편은 뭐 이딴 싸가지 없는 며느리가 다 있냐고 노발대발했습니다. 남편과 저 둘 다 기분이 상해서 주문해서 나온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창밖으로 지나다니는 환자들을 보다가 문득 좋은 계획이 떠올랐고 저는 남편에게 좋은 생각이 났다고 하고는 남편에게 제 계획을 말해주게 되었네요. 며칠 후 며느리는 퇴원을 했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역시 예상대로 며느리는 어머님, 요즘 산후조리원에서 사고도 많고 해서 집에서 산후조리 하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어머 얘 어쩜 좋니? 나는 네가 당연히 산후조리원 들어갈 줄 알고 난 너희 시아버지랑 2주 동안 해외여행 다녀오기로 했다. 이미 비행기에 숙소까지 다 예약해서 취소할 수도 없는데 어쩌면 좋니? 네? 그럼 어머님 2주 동안 집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 그러지 말고 산후조리원이 그렇게 싫으면 너희 친정에 가서 봐달라고 하는 게 어떻겠니? 어머님,
아시다시피 저희 엄마가 일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할 수 없구나. 너희들이 상의해서 잘 해결해봐라. 그렇게 2주간 저는 남편과 신나게 해외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지냈는지는 모르겠지만 2주간 연락 한 번 없었던 걸로 봐서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모양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행을 간 동안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도 확 풀고 간만에 힐링하는 시간을 갖고는 기분 좋게 한국으로 돌아왔네요. 집에 가보니 안사돈이 저희 집에 와서 집안일을 하고 계셨어요. 아니, 사돈 어른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지금 직장에 계셔야 할 시간 아니세요? 우리 딸애가 애 낳아서 산후조리 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길래 제가 휴가 내서 이렇게 오게 됐네요. 여행 다녀오신다고 들었는데 여행은 잘 다녀오셨어요? 라고 하는데 얼굴에 못마땅한 표정이 한가득 하더라고요. 웃음기 하나 없이 저를 아주 무서운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말하는데 저는 안사돈 표정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네, 너무 잘 다녀와서 다음에 또 가기로 했네요. 그럼 하던 일 계속 하세요. 하고는 남편과 안방으로 들어가 피곤한 몸을 뉘어 한잠 자고 일어났습니다. 한잠 자고 나오자 안사돈은 집에 갈 채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너희 시어머니 오셨으니까 나는 이제 집에 가보마. 하고는 화가 나셨는지 얼굴이 붉어져서는 씩씩대며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돌아갔어요. 안사돈을 배웅하고 돌아온 며느리가 어머님 놀러 갔다 오시는 바람에 저희 엄마가 2주 동안 엄청 고생하셨어요. 내일은 어머님이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알았다. 내일은 내가 건강검진 결과 나온 거 들으러 가야 되니까 다녀와서 봐주도록 하마. 그리고는 전 다음날 예정대로 건강검진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검진 결과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제 몸에 이상이 생겼더라고요. 갑상선암이라는 결과에 저도 남편도 꽤 놀랬어요. 의사 말로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암은 암이니까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게 다 아들 녀석 때문이라며 이놈들을 집에서 내쫓아내자고 했어요. 남편 말에 저도 참 생각이 많아지는 하루였네요. 아무튼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붕대를 사서 남편이 제 양팔을 붕대로 칭칭 감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니 제 양팔을 본 며느리가 깜짝 놀라 달려와서는 어머니, 팔이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아니 글쎄, 내가 그만 계단에서 넘어졌지 뭐니. 넘어지면서 양팔로 바닥을 짚었는데 인대가 늘어났다네. 의사 말로는 보통 한 달에서 길게는 2달 이렇게 깁스를 하고 다녀야 한다는구나. 나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인대가 늘어나면 낫는데 오래 걸린다네. 어머님, 그럼 우리 아기 봐주시는 건 어쩌시려고요? 예, 너는 지금 양팔 다친 시어미한테 할 말이 그것뿐이니? 아무리 못 배웠어도 많이 아프시진 않냐? 팔은 좀 괜찮으시냐라고 묻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애는 네가 낳았으면 네가 봐야지 누구더러 애를 보라고 하는 거냐? 그리고 내가 팔이 이 모양이니 시아버지 밥상도 네가 다 차려야 할 것 같다. 그동안 너 회사 다닌다고 내가 1년간 너 밥 차려준 거에 비하면 한두 달은 별거 아니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네? 앞으로 네가 고생 좀 해야겠다. 그럼 나는 너만 믿는다, 새아가. 며느리의 표정이 완전 똥 씹은 표정이 되어 울그락 푸르락 변하는데 그거 참 고소하다 싶었어요. 아들이 집에 오자 며느리는 아들에게 바가지를 긁기 시작했지만 저는 남의 집 불구경하듯 모른 척 했네요. 그 후로도 아들 방에서는 바가지 긁는 소리가 주기적으로 들리곤 했습니다. 남의 자식 둘이 싸우고 있나 보다 하고 생각하며 지내니 그 소리가 귀에 거슬리지도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소리도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어요. 아마도 밥 차리느라 아기 보느라 바빠서 지 남편이 퇴근해서 올 때쯤엔 골아 떨어져서 잠들기 바빴나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2달간의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갔고 며느리의 출산 휴가가 끝나갈 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갔는데 아들 내외 방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드디어 붕대 풀으셨네. 아직 복직 일주일 남아서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그러게, 우리 엄마는 왜 하필 이 시기에 팔을 다쳐서 우리 와이프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이제 당신 걱정 말고 복직해. 우리 돈 벌어서 하루라도 빨리 분가해야지. 분가는 무슨 분가야. 여기서 계속 살면 돈이 얼마나 절약되는데. 집세 안 나가지, 관리비 안 나가지, 생필품 안 사도 되지. 집 나가는 순간부터 다 돈이야. 게다가 우리가 여기서 나가면 애는 누가 봐줘? 여기서 붙어서 살아야 어머님이 애를 봐주지. 안 그래? 그래도 우리 엄마 연세도 있는데 애기 봐달라고 하면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럼 베이비시터 쓸까? 우리 회사 직원들 보면 맞벌이들은 거의 다 베이비시터 쓰더라고. 베이비시터를 뭐 알았어. 어머님이 베이비시터보다 우리 애 훨씬 잘 봐주실 텐데 그냥 어머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그리고 베이비시터 비용이 얼만 줄이나 알아? 내 월급 받은 거에서 베이비시터 비용 내고 나면 5, 60만 원밖에 안 남을걸? 그래도 엄마 팔 다 나은 지도 얼마 안 돼서 좀 그런데. 여보, 당신 결혼할 때 어머님이 돈 한 푼 해줬어? 우리 집 구할 돈 없다고 해도 돈 한 푼 안 해주셨잖아. 내 친구들은 전부 서울에 아파트 한 채씩 해줬다는데 난 경기도에 있는 어머님 집에서 이러고 사는데 어머님한테 그 정도도 부탁 못해? 이럴 때라도 써먹어야지. 좀 덜 억울하지. 안 그래? 그래, 네 말이 맞아. 아들이 장가 가는데 한 푼도 안 해주셨으면 애라도 봐주셔야지. 내가 내일 엄마한테 우리 아기 좀 잘 봐달라고 말씀드릴게. 당신은 걱정 말고 얼른 자. 문 밖에서 아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 보니 시어머니 부려먹을 계획을 짜는 며느리보다 며느리 말에 맞장구 치는 아들놈이 훨씬 더 미웠어요. 며느리가 3달간 고생 좀 했으면 이제 스스로 느끼는 바가 있겠거니 했는데 시어머니 고마운 줄은 모르고 부려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모습에 다시 한번 저의 약해진 마음을 다잡았네요. 다음날 아침 남편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제 생각을 전달했어요. 남편도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제 생각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찬성하더라고요. 부모의 희생을 고마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 여기는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 저와 남편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오자 며느리와 함께 저를 찾아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어제 들은 대로 며느리가 복직을 해야 하니 아기를 봐달라는 이야기를 했죠. 한참 동안 며느리와 아들의 이야기를 듣던 저희 부부는 결심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고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진지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들, 엄마랑 아빠는 이사 가기로 했다. 얼마 전에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엄마가 갑상선 암이라네. 심한 건 아니라서 치료받으면 괜찮다는구나. 그래서 이참에 신촌에 있는 대학병원 근처로 이사 가기로 했어. 아무래도 우리가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큰 병원 근처에서 사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결정하게 됐다. 아버지, 신촌이면 저희 회사 근처네요. 잘 결정하셨어요. 저도 회사 가까워지면 좋죠. 그런데 서울 신축이면 많이 비싸지 않아요? 어머님, 아버님 모아둔 돈도 없으신데 서울로 이사 가시는 게 가능한가요? 지엄마가 암이라는데도 며느리랑 아들놈은 엄마 괜찮냐 소리 없이 지들 집 걱정 얘기만 했어요. 남편 말대로 제가 물려받은 유산이 있다는 소리는 절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네요. 그래서 신축 20평대로 이사 가기로 해서 너희들은 이참에 분가해야겠다. 좁은 집에 어떻게 5 식구가 살겠니? 그리고 너희 엄마 암치료도 받아야 하는데 애를 키우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 베이비시터를 구하든지 해라. 집은 팔리는 대로 정리하기로 했으니까 그리 알고 너희도 미리미리 집 구해서 나갈 준비하길 바란다. 아버님, 갑자기 이렇게 나가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무슨 돈이 있어서 나가서 살아요. 며느라, 너가 우리 집에서 살면서 집세, 관리비, 생필품, 식비 우리가 다 내고 살았는데 네 월급 고스란히 저축했으면 그래도 좀 모으지 않았니? 베이비시터보다 5, 60만 원은 더 버는데 못해도 너 혼자 5천만 원은 벌었겠지. 그리고 재훈이 너도 좀 벌어놨지?
돈 없으면 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홍수날 때 침수되지 않는 집으로 잘 찾아서 구해보렴. 이제부터 베이비시터 비용까지 내고 생활비 너희들이 전부 내면서 살려면 월세는 부담스러우니까 컨디션 안 좋더라도 전세가 낫지 않을까 싶다. 어머님, 설마 어제 저희 부부 하는 대화 들으시고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님 기분 상하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머님이 많이 기분 상하셨나 보네요. 죄송해요. 제 딴에는 아기랑 남편이랑 알뜰하게 잘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대화하게 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라니 그런 거 아니다. 내가 곰과라서 그동안 네가 날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너희 부부만 잘 살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내 몸 하나 힘들어도 나 하나 희생해서 너희들 열심히 뒷바라지 해줬다고 생각한다. 너희들이 부모가 꼭 돈으로 지원해줘야 부모 노릇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효자식들은 아니잖니. 뭐 아무튼 안사돈한테까지 내 머리가 나쁘다는 둥, 모자라 보인다는 둥 그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며느리 속옷 빨아주고 생리대까지 빨아주는 게 뭐 그리 대수겠니. 며느리한테 하녀 취급받아도 내 자식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 생각했는데 아프고 나니까 그게 또 인생의 전부는 아닌 것 같구나. 그동안 내가 좀 힘들었는지 암도 걸리고 자식만 바라보고 살기엔 내 인생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나도 너희 아빠랑 둘이서 오붓하게 살고 싶다. 그리고 재훈이도 이제 애 아빠 됐으면 혼자서 자립할 줄도 알아야지. 한남 미물인 새들도 지 새끼 날게 한다고 벼락에서 민다는데 더 똑똑하게 태어난 사람인 내가 내 자식 아낀다고 어려움 한 번 없이 키운 것 같아서 이제라도 제대로 어미 노릇하려고. 그러니 내 말 무슨 뜻인지 잘 알겠지? 제가 조근조근 말하고 나니 며느리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하는 모습이었고 아들 녀석은 화가 났는지 뭔지 모를 표정으로 며느리를 째려보고 있었어요. 그 후 아들과 며느리가 매일 아침마다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사죄를 하는데 저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그저 지켜봤네요. 게다가 안사돈도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와서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딸아이 시어머니가 너무 착하신 분이라는 걸 부풀려서 말하다 보니 말이 와전된 것 같다고 마음 푸시고 아이들 거쳐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안사돈에겐 다시 한번 조근조근 설명하며 아이들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 못 받고는 전화를 끊었네요. 여기서 제가 한 발 물러서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버릴 것 같아서 매일매일 마음을 독하게 다잡았어요. 한 달 만에 집은 팔렸고 저는 계획대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내외는 다가구 주택에 월세를 구해서 살게 되었는데 직장에 나가던 며느리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더라고요. 아이가 만 2세가 될 때까지만 휴직했다가 어린이집에 보내고 다시 복직한다고 했는데 만 2세가 넘은 지금도 감염병 때문에 계속해서 아이를 집에서 보고 있네요. 그 후로 저는 갑상선 수술도 무사히 끝내고 잘 회복해서 지금은 검진만 받으면서 평화롭게 잘 살고 있답니다. 며칠 전엔 아들에게 안부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 부모님이 얼마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줬으며 얼마나 희생하며 자신을 길러냈는지 알게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희생이 당연하다 생각했던 자신을 반성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하더니 제 아들도 이제 아이 아빠가 되어서 그런지 철이 드나 보네요. 이사를 강행하면서까지 아들을 품에서 놓아준 게 한몫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같은 시국에 가장으로서 고생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아빠들 수고가 많네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을 존경합니다.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게 언제나 옆에서 지켜봐주고 돌봐주는 엄마들이 있기에 아이들이 무사하게 어른으로 자랄 수 있는 거겠죠. 부디 저처럼 시행착오 겪지 말고 제 이야기를 타산지석 삼아 자식들 바르게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